안녕하세요. 겸홍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미 출제된 문제를 도대체 왜 보는지가 좀 의아하거나 의문이 들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출제된 문제,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돼서 과거형인데 도대체 왜 볼까요? 이미 과거형이고 내가 답도 다 알고 하는데 거기에서 뭘 더 뽑아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2023학년도 A1- 방과후 3번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요. 가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 신념을 쓰고 나에서 그 교육 신념과 가장 가까운 실천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누구인지 찾아 쓰시오. 제가 가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교육 신념과 관련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교사를 찾는 건가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같은 텍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교사, 홍교사, 최교사, 우교사, 차교사, 표교사, 교육실행 이런 교육실행 이런 단어들 있죠. 지금 써있는 이 단어 자체, 활자 자체는 평생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합격생들 대부분이 말하는 건 요게 아닙니다. 합격생들이 말하는 주장은 같은 맥락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유아교육, 유치원 현장의 전체 1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라고 생각을 할게요.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갑니다. 항상 유아들은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요. 그게 약간 미숙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갈등 상황에 놓인다거나 뭐 친구를 때린다거나 등등등 있겠죠. 놀잇감을 빼앗는다거나 등등등등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교사는 관찰의 포지션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민감하게 보면서 어떤 대안점을 낼 거예요. 실행 방안을 내서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유아들의 발달을 위해서 무언가 실행을 할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교사가 잘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겠고 교사가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지금 떠나서 여기 메커니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맥락에서의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보면 교육 신념과 가장 가까운 실천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누구인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교사가 일단 어떤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교사의 인식 중에 하나인 교육 신념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교사의 어떤 인식 중에 교육 신념이 되게 중요한가 봐. 그러면 내가 교사마다 다른 교육 신념을 가질 수 있지. 그럼 교육 신념엔 뭐가 있지? 해가지고 우리 종류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육 신념과 가장 가까운 실천. 그 말인즉슨 뭐냐면 교육 신념이 이러한 인식이 머릿속의 인식이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행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인식은 유아들에게 무언가 교사가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가 아니라 인식한 대로 행동을 한다는 상위 맥락에 이 소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게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 교육 신념과 가장 가까운 실천을 교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의도잖아요. 교육 신념마다 어떻게 적절하게 어떻게 일관되게 행동하는 건지를 교사가 알면은 신념에 따른 일관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교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이거를 물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제시를 해줬죠. 이건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블랭크로 해서 물어봤고요. 이건 이미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것을 보여주고 이 상황과 관련된 어떤 행동 지침을 얘기를 하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신념을 가진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유아들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써라. 어떤 교수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쓰라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미 그 실천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 텍스트 자체는 절대 평생 다시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 맥락상 여기서 물어본 것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이미 제시했던 것을 안 보여주고 그걸 써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해 준 걸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제시하지 않은 걸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요런 가능성이 확률상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맥락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미 출제된 문제를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시험의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출제 기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물론 적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제자라고 하는 평가자의 입장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시험을 출제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홈페이지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브로슈어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2022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소개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속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가 비밀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코리아 인스티튜트 기관이래요. 한국의 기관이래요. 무엇을 위한 한국의 기관이래요? 교육과정과 그 평가를 위한 기관이래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럼 이 평가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연구기관이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 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교육 발전에 기여를 한대요. 여기에 최종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교육 발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한 양질의 문항 출제 및 인쇄 채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출제 인쇄 채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우리가 여기서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우수한 교사 선발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일단 목적은 우수한 교사 선발이에요. 우수한 교사 선발 이렇게 잡고 여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어떤 출제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출제자가 어떤 교사들을 평가해서 우리가 몇 명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선발을 하고 싶은데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니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평가 도구를 만들려면 출제자가 필요하겠죠. 평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평가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평가 목적은 뭐예요? 평가 목적은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한 게 평가 목적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합격선 안에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수한 교사 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어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누가 우수한 교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알고 있어요. 우수한 교사는 어떤 교사라는 게 떠오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전문성 있고 우수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뭐예요? 학습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전형적으로 좀 뽑을 수가 있고, 물론 부수적인 것들도 많고 더 중요한 것들도 많긴 한데 그냥 제일 교사로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을 한번 꼽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용어만 출제가 되면 어때요? 요런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용어만 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항을 어떻게 고려를 할 거다?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수준의 분배에 따라서 우리가 문항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그냥 유치원 교사로 선발이 되기 위해서만 특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갈 때도 그렇잖아요. 평가자들은 어딜 가나 존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 회사를 확인하고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지? 어떤 상을 좋아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회사는 사람을 왜 뽑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회사는 사람을 왜 뽑아요? 회사는 회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자가 제일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왜 직원을 뽑는다? 회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 회사가 커갔으면 하니까 성장도 하고 그래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고 그렇게 되길 바라니까 직원을 뽑는 거겠죠? 그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선발 방식을 선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면접을 본다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모든 것에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를 뽑는 것도 똑같아요. 이 회사, 우리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고 한다? 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 유치원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자는 뭐예요? 공립유치원은 어때요? 국공립은 우리가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여기에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를 뽑고 싶겠죠. 그게 여기에 회사의 이득인 거죠. 그러면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용어로만 하거나 그냥 면접 한두 마디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갖고 있는 교사.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갖고 있는 교사를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는 우리가 지필로 하고 2차에서는 실기를 보잖아요. 2차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보고 1차에서도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1차는 필기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태도 및 가치는 사실 보기가 어렵죠.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인지적 수준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1차에서는 이런 것조차를 인지적 수준에서 확인합니다. 그런 거 너는 알고 있니? 이런 태도 및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이유를 알고 있니? 어떤 기술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그러면 2차에선 뭐예요? 그 알고 있는 거 너 실제 할 수 있니? 물론 이렇게 해서 다 걸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선발 방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완전 할 수는 없죠. 어떤 것이든. 그래서 1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인지적 수준에서 확인을 하고요. 알고 있는가로 확인하고 2차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좀 보여주죠. 수업 실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물론 심층 면접 또한 그 태도 및 가치 자체를 정의적인 영역까지 막 들춰서 보기보다는 그것 또한 알고 있니? 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물론 이 시험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어떤 교사?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뭐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가 유치원 교사로서 1년을
계속 유아들을 보고 계속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계획 및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량을 1, 2차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죠. 1차에서의 문항, 2차에서의 문항 그런 것들이 그냥 문제로만 느끼지 마시고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교사임을 평가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셔야지만 내가 이 답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가 감이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내가 답안을 통해 뭘 보여줘야 되는지, 내가 여기 이 답안에서 어디까지를 보여줘야 교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답을 쓰는데 굉장히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막막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원리를 한 번 더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때 이 맥락을 잊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사명감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상황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안에서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 생각해서 선발대로 진짜 다 예측을 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없이 정말 불안한 상황으로 시험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어디 낯선 곳을 가기 전에 어때요? 우리는 지도를 보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초행길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확인을 하면 좀 불안도가 낮아지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항상 이맘때에 불안도가 엄청 높다 하면은 아마도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예 그 로드맵을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맵을 보면은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하면 그래도 불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불안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고 이렇게 브로셔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 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보시고 이 문제에 답을 맞춘 사람은 어떤 교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이 답을 틀린 사람은 어떤 교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 요런 맥락으로 한번 다가가면은 좀 더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길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만약에 답답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